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태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제목은 갑자기 가슴의 통증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라, 이 제목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금방 어떤 내용이 오늘 얘기가 되겠구나 하는 걸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 감정, 이런 그 두뇌에서 하는 활동이 실제적으로 심장과 어떠한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질환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제목이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스트레스라고 그러면 이제 다들 느끼고 스스로 정의들을 하실 텐데, 사전에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우리 평범하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또 얼핏 생각하면 스트레스라고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거만을 생각하는데, 심리적이며 또 신체적,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마음과 몸이 같이 느끼는 긴장 상태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그냥 머릿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감정뿐만 아니라 몸에도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걸 갖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정서적으로 긴장하는 이상 상태다라고 했는데, 이제 뇌가 이제 이런 새로운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우선 처음 뇌가 이제 그런 걸 좀 느끼게 되죠. 근데 이제 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몸으로 연결되는데, 이 뇌에서 몸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신경계를 통해서 연결이 돼요. 특히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건데, 자율신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스스로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경계가 가령 우리의 뇌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내 손을 움직여보자 하면 이렇게 손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율신경이라는 게 그게 아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 심리적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내가 처해 있는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그 변화를 접하게 되면은 실제 자신의 몸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몸의 신체적인 기능이 변화하게 되는 것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경계가 우리 몸을 작동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화학적 물질을 통해서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라는 거, 이게 생기게 되면은 이 뇌에서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가 느끼잖아요. 1차적으로 느끼게 되면은 이게 자율신경을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자율신경 중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부신이라는 게 콩팥의 바로 위에 있는 아주 조그만 꼭 버섯처럼 생긴 조그만 기관인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호르몬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뇌의 자극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부신을 자극하게 되면 부신에서 부신 피질, 껍질하고 안쪽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표적인 게 콜티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콜티솔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게 콜티솔입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또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우리 몸을 해치기도 하잖아요. 콜티솔, 또 아드레날린. 지금은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하고 에피네프린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호르몬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에 접하게 되면은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들여서 이게 부신으로 연결되고, 부신에서 이러한 호르몬들을 우리 몸으로 내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변화라는 거는 바로 저런 그 호르몬을 통해서 표시되게 되는 겁니다. 이 교감신경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에 접하게 되면은 뇌에서 신호를 줘서 부신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이나 아니면은 그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을 갖다가 급격하게 이제 혈액으로 분출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건 제가 저술한 책에서 그림을 하나 따왔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거 교감신경의 흥분을 갖다가 영어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fight or flight입니다. fight. 그러니까 뭐 우리의 선조들 생각하면 돼요. 그 원시 시대에 살던 선조들이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적이 쳐들어오거나 해서 이제 싸울 때 아니면은 이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을 하다가 무서운 짐승을 만나서 그냥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가야 되는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도망가는 저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바로 교감신경에 흥분되는 그 상황입니다. 교감신경이 저런 상황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자율신경계 중에서 이 콜티솔 혹은 아드레날린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냥 우리 그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fight or flight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받거나 아니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멧돼지하고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은 싸움에 져가지고 죽도록 도망가는 그런 그 극적인 상황에서 우리 몸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까 생각하면 바로 그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심장이 빨리 뛰어요. 심장이 빨리 뛰어서 근육에다 피를 갖다 충분히 보내줘야 돼요.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숨을 쉬어서 또 산소를 갖다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기관지가 늘어나면서 호흡수도 증가돼요. 거기다 또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서 몸을 아주 탄탄한 상태로 만들죠. 그 다음에 먼 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동공이 커지면서 멀은 데에 있는 그 물체도 봐야 되기 때문에 동공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아주 힘차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소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당입니다. 당. 근데 당이 우리 몸에 평상시에는 간에서 이렇게 글라이코젠이라는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걸 녹여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피 속으로 내보내 주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혈당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제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신피질 호르몬 이게 이제 통증이나 소염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걸 느끼는데 바로 이게 이제 이런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반면에 소화 기능은 아주 떨어져요. 사실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 뭐 먹고 싶은 생각이나 나겠어요. 그래서 소화 기능은 아주 극도로 떨어집니다. 땀도 나고 입도 마르고 그 다음에 방광 괄약근 수축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면역력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돼요. 이게 fight or flight. 극한 상황에서 우리 몸이 내가 스스로 오달하지 않아도 알아서 저러한 변화가 생기는 게 이제 이 교감신경이죠. 반면에 부교감신경 이거에 이제 반대적인 상황이죠. 반대적인 상황은 이제 전투를 끝나거나 아니면 사냥해가지고 멧돼지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서 어깨에 메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제 동굴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또 자기 식구들 또 친구들 다 같이 이제 맞아주고 또 이제 그 잡아서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잡아서 먹고 또 잠도 푹 자고 뭐 이런 상황이 바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환경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심장 박동수가 이제 그 사냥하고 싸우느라고 극도로 올라갔던 게 이제 천천히 떨어지죠. 그다음 숨도 빨리 쉴 필요 없어요. 천천히 쉬죠. 그다음에 이제 피부의 혈관들이 막 축적됐던 게 이제는 느긋하게 좀 펴지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이게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눈도 동공이 커서 많은 걸 봐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공도 좀 서서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못 해왔던 것들 침도 나오고 위액도 나오면서 소화 기능이 이제 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소화 기능이 회복하게 되면서 이제 배변도 되는 거고 배뇨도 되고 이렇게 이제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게 부교감 신경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그 동굴에 살던 우리의 오래전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은 전쟁하고 또 멧돼지를 만나서 싸우고 코끼리를 만나서 싸우고 이런 일이 자주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극히 드문 일이었을 것 같아요. 짐승을 한 마리 잡으면은 그거 가지고서는 또 한참 동안 충분히 먹고 또 못 잡는 날은 밭에 가서 밭은 아니지만 올라가서 이제 있는 과일도 좀 따 먹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 흥분도는 상당히 낮았을 것이고 어쩌다가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주로 이제 부교감신경이 쭉 안정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전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교감신경 흥분은 금방 올라가요. 반면에 이게 부교감신경을 통해 가지고 안정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밤중에 잠을 자거나 하고 있는 상황에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문을 누가 쾅쾅 두드리게 되면 우리 몸은 이 공격이구나. 싸워야 되겠구나 해서 fight or flight 호르몬들이 이제 확 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정신이 바짝 들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나가보니까 별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돼가 다시 잠을 들어가야 되는데 부교감신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교감신경은 흥분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부교감신경으로 가는데 상당히 좀 그렇죠.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트레스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익숙한 것, 지금까지 잘 적응되어 있던 환경이 바뀌는 게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이제 쥐를 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도 이제 그 한 예인데, 오른쪽 케이지에 보면은 이제 쥐가 3마리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케이지에다가 몇 마리의 쥐를 놓게 되면 이 쥐들끼리 시간이 이제 처음 보는 쥐들끼리에도 있으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질서가 생겨요. 서열이 생기고. 그래서 음식을 주게 되면은 가장 센 녀석이 옷을 먹고 다음 녀석 먹고 이런 식의 서열을 가지고 그 질서가 형성이 돼요. 그때는 이제 쥐들이 안정이 돼요. 이때는. 근데 제일 못 먹고 약한 쥐가 있어가지고 불쌍하다고 그래서 이 쥐를 꺼내서 혼자 있는 케이지에다 놓게 되면은 얘가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없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바꿔놓으니까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것 자체가. 그러면 거기다가 또 1마리, 2마리, 3마리 더 놔주면은 시간이 가면서 질서가 잡히다가 5마리, 6마리, 10마리 이렇게 놓게 되면 또 그것 자체가 있는 그 쥐한테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한테 뭐 쥐를 찌르고 뭐 자극을 주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마리수만 자꾸 늘려놔도 그것 자체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쥐의 부신이 자꾸 커지려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고 혈액 검사해 보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코르티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도 올라가고 막 이런 거기서는 결국엔 시간이 가면은 죽더라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게 저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잠시 전쟁하거나 사냥할 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부교감신경이 되면서 편안한 상태에 있었을 텐데, 현재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우리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학교 가거나 아니면 출근길 가면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인 거죠. 학교 가면은 공부를 어떻게 했니, 성적은 어떠냐, 또 친구들한테 왕따 되지는 않았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그냥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또 어른들은 지하철 타느라고 뛰어야지 힘들죠. 저걸 탈 수 있을까 말까. 그 다음에 또 직장은 구할 수 있을까. 동료하고 관계는 어떻고, 또 상사들은 어떻고, 또 정년기가 되면 또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하여튼 문 밖을 나서면서부터 지속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한번 발생하면은 교감신경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떨어지고 다음번 스트레스가 오면서 좀 부교감신경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정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스트레스 떨어지기 전에 다른 스트레스 떨어지기 다른 이게 연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스트레스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들, 코르티솔 또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이 그냥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올라가 있으면 이것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반면에 아주 그 몸을 또 해치는 역할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하는 이 국가별 응답자 비율이라는 이런 그 설문조사한 게 있었나 봐요.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단연 탑입니다. 92%가 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 거예요. 독일이 좀 덜한데 독일도 71%. 그러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스트레스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 제가 한번 발칙한 상상을 해봤는데 우리의 선조들, 5,000년 전의 선조들은 이런 걸 했으면 어떻을까? 10% 나왔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우선 이 마음으로 느끼는 거니까 마음의 이상, 마음의 병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 저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증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을 영어를 하게 되면은 마인드 아니면은 하트에 이게 하트는 곧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음하고 심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아주 구체적으로 심장을 해치는 아주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 스트레스 심근증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질문 들어온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님이 스텐트를 3개 넣으셨어요. 어머님 증상은 새벽에 몸이 아프셨고 등도 아프셨고 심장 통증 말고 다른 증상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텐트를 3개를 놓다 그러면 이제 심장으로 가는 심장에 그 근육으로 가야 되는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좁아져 가지고 피가 잘 못 가기 때문에 피가 잘 갈 수 있도록 열어주고 풍선을 열어주고 다시 좁혀지지 않도록 스텐트라는 걸 집어넣게 되는 거죠. 저렇게 되면 이제 증상이 저기 이제 협심증 아니면 심근경색증인데 저럴 때 발생하는 증상은 흉통이에요, 흉통. 특히 안정 시에는 괜찮다가 활동 시 운동량이 늘어나면서 심장에 부담이 갈 때, 심장이 빨리 수축하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혈액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심장 근육의 허혈, 피가 약간 모자란 현상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에 통증이 오거든요. 통증이 오면서 그 외의 증상은 뭐가 있냐면요. 통증뿐만 아니라 피가 잘 못 가니까 심장 근육이 계속 펌핑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조그만 심장이 하루에 펌핑해서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6톤 트럭 양만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은 얘가 잘 수출을 못 하거든요. 한번 짤 때 내보내는 혈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미쳐나가지 못한 혈액이 폐에 들어차면서 폐수정, 폐부종이 생기면서 숨이 찰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심장 통증 외에 저런 증상들이 올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증상은 심장에 피가 잘 못 가게 되면은 그 피 공급을 제대로 못 받는 심장 근육이 예민해져요. 전기적으로 예민해져요. 그러면서 부정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정맥이 생기는 증상으로서 가슴이 울컥울컥, 두근두근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다. 대답을 해드렸고 또 한 분 질문이 또 있네요. 인생은 미완성님이네요. 저는 40입니다. 저는 천식 고혈압 2도 방실 차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스트레스 받거나 업무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않으면 가슴 중간이 답답하거나 떨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당연합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환경에 도달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저런 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도 있고 이도방실 차단이라는 부정맥도 있고 또 천식도 있으니까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게 되면 딴 사람보다 더 취약하죠. 그러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흉통이 올 수도 있고 뭐 떨리는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뒤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내용을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다음 이제 한번 또 좀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볼까요? 스트레스 심근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스트레스 어떤 사람들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고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여러 부정맥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죠. 조사해 보니까 심장의 일부, 특히 심천부라고 그래요. 심장이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팽이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밑에 아랫 부분은 좀 크고 윗 부분은 좀 크고 아랫 부분은 이렇게 좀 뾰족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을 심천부라고 불러요. 근데 되게 이렇게 생겨있던 그 심장이 이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 심장 초음파라든지 또 혈관 조영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 중에서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고 두근거리고 부정맥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 전형적으로 심근 허혈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협심증, 심근 경색증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 경우에 초음파나 기타 등 심장을 들여다보는 검사를 해봤더니 심장의 일부가 확 늘어났더라면 심장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혹시 협심증이 아닐까? 스텐트 해야 되는 그 협심증이요. 해서 혈관을 조사해봤더니 혈관이 멀쩡하다는 거죠. 이게 혈관병이 아니구나. 혈관병은 아닌데 왜 저렇게 심장이 일부분이 약해졌을까? 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환자들이 쭉 모인 다음에 자세히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쭉 모아봤더니 이게 꼭 심장의 혈관이 망가지지 않더라도 스트레스만 가지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저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 심근증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제 저술한 책에서 옮겨온 그림인데요. 가운데가 여기 이제 정상적인 심장의 그림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이게 심장 근육이거든요. 이게 심장 근육. 빨간색이 좌심실, 왼쪽 심장, 이게 이제 오른쪽 심장이에요. 이게 심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피를 내보내는데 심부전,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심장 근육이 굉장히 얇아졌죠. 얇아지고 내경이 굉장히 커져요. 심장이 힘을 잃고 쭉 처지는 거예요. 수축력 떨어지죠. 제대로 수축을 못하니까 피가 밖으로 나가야 될 피가 자꾸 뒤쪽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이 뒤쪽이 바로 폐입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심장, 바로 전에 보였던 그림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하트 아니면 스페이드처럼 끄트머리가 약간 뾰족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끄트머리가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둥글게 돼 있더라는 거죠. 둥글게 돼 있는 거를 일본에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가진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이 문어를 잡는 덫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죠, 항아리. 이런 항아리를 갖다가 목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 바닥에 놓으면은 문어들이 이리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꺼내내는데 꼭 이 심장에 이상이 생긴 모양이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코츠보라고 그러는가 봐요. 일본 말로. 이 덫을. 그래서 이거 다코츠보 심근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이제 이 원이 처음에는 그냥 이게 이런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심한 스트레스를 앓고 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 broken heart라고 불러요. 심장이 broken heart니까 뭐라고 해석을 할까요? 하여튼 좌절하고 하여튼 이런 내용이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아주 지칠 대로 지쳐 빠진 그러한 심장이다. 해서 broken heart.
일본말로 다코츠보 심근증이라고 그러고 스트레스성 심근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생겼을까 봤어요. 처음에는 심장 근육이 수축을 못하니까, 심장 근육은 피가 가야지만 수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관, 관동맥이라고 하는 거죠. 관동맥이 혹시 손상이 돼서 피가 못 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심장 근육이 피를 못 받아서 늘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봤더니만 큰 혈관들이 말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큰 혈관이 직접 동맥경화증 때문에 좁아지고 망가진 게 아니고, 아드레날린, 스트레스 때 생기는 그 부신내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아드레날린이 가지고 있는 작용이 바로 혈관 수축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의 혈관도 수축시키면서 혈압도 올리는데, 특히 심장으로 가는 가느다란 그 동맥 혈관을 갖다가 굉장히 극도로 수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피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단기간에 걸쳐가지고 힘을 못 받으니까 근육이 아주 쇠약해지고 빈약해지는 거죠. 빈약해지고 피는 들어오니까 얘가 자꾸 뻥뻥 늘어나는 거예요. 심장이 펌프 기능이 잃어버린 거죠. 심부전이 생기게 되면, 항상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부정맥이 생겨요. 위험한 부정맥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성 심근증, 결국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그게 아드레날린에는 그 호르몬을 갖다 과다 분비하고, 그게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결과로 인해서 심장 근육이 힘을 잃고, 결국에는 이제 심장 근육이 늘어나는 이러한 게 이제 스트레스 심근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쭉 그 추적으로 해봤더니 다행히 스트레스를 물론 해소시키죠. 그 다음에 이 심부전이라든지 아니면 부정맥 같은 걸 갖다가 의학적으로 잘 치료했더니 대개 한두 달 지나니까 그렇게 늘어나고 아주 그 기운이 떨어졌던 그 심장 근육이 정상을 회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양성입니다. 거의 대부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극히 드물게 좀 안 좋은 경과를 밟는 경우도 극히 드물게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 한번 앓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평생 안 생기자면 나중에 또 극심한 스트레스가 또 생기면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게 밝혀졌어요. 특히 많이 생기는 거는 여성. 특히 이제 50세 이후의 여성들이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장기간 겪게 되면서 이러한 일을 많이 겪더라 하는 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질문이 또 있는데요. 제 동료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니면 본인이 평소 먹었던 것보다 많이 먹었을 때 심장 명치 부위를 엄청 아파해요. 증상이 어떠냐면 심장 박동이 엄청 빨라진다고 하고 일정하지 않은 박자인 것 같아요. 다른 날은 명치 쪽이 바늘에 찔리는 것 같다고 느끼고 대개 몇 시간 정도 힘들어해서 굉장히 나빠질까 봐 굉장히 걱정된다. 이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했네요. 사실은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많이 저런 걸 겪어요. 지금 그런 그 제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하게 되면은 특히 위장관 쪽에 피가 잘 안 가요. 근육으로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이 없는 그 다른 장기에는 피를 잘 안 보내요. 그래서 위장관에 피가 잘 안 가요. 위에 피가 안 가고 또 피가 안 가니까 운동도 확 떨어져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 받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위하고 장의 운동이 확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식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심한 그 위장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같이 자리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주 껄끄러운 사람, 아니면 진짜 부담되는 자리에서 밥을 먹게 되면은 그게 밥맛이 납니까? 밥맛 없어요. 밥맛도 없고 먹기는 먹고 위로 음식은 놓는데 소화가 안 되죠. 이게 위 안에서 위가 들어오게 되면 위액도 나오고 위가 움직이면서 영양가를 흡수하고 이렇게 찌꺼기를 내보내는 이런 일련의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위로 피가 잘 못 가는 거예요. 피가 못 가니까 위가 움직이지도 않고 음식도 그냥 위에 그득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 속이 답답하고 아주 그냥 엄청 불편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스트레스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심장 명치 부위를 아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가 빵빵하게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위가 늘어나면서 대개 이제 위의 위치가 바로 오목가슴이거든요. 오목가슴인데 이제 이게 늘어나면서 횡격막 위쪽을 자극하니까 이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를 그 착각하는 수도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일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화성이님 보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 뵈러 방문했어요. 기억납니다. 오셨었어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소소한 곳에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그 응급실에서 굉장히 공황장애가 있고 그러시니까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죠. 그래서 응급실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각차단이라고 그런 심전도 이상이 좀 보였나 봐요. 근데 우각차단이 나왔는데 뭐 이거 그냥 괜찮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불안하죠. 사실은 이제 저런 자신도 모르는 의학 용어로 해서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또 응급실 상황이라는 게 자세한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각 차단이다, RBB다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의사는 괜찮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거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듣고 그다음에 심전도를 찍었는데 우각 차단에서도 아주 경한 우각 차단이 살짝 보였어요. 근데 증상 자체도 심장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도 아니고 해서 딴 검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본인이 말씀하시는 증상 또 제가 진찰한 소견 또 심전도상의 이런 소견만 가지고 이거 괜찮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가셨는데 또 여기다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친절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하죠. 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 뒤에 얘기가 나올 텐데요. 스트레스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불안을 느껴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불안해요. 자기만 불안한 거를 느껴요. 그래서 이건 큰일 생기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이 세상에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그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심근증이라는 게 이제 이러한 병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분노죠, 분노. 스트레스가 이제 극에 달한 거야. 극에 달아가지고 도저히 참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죠. 저런 게 이제 뭐 대화 중이나 아니면 무슨 보니까 이제 영화에 저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대화하다가 뭐가 안 되고 그러면 막 극도로 흥분하고 분노에 차가지고 하다가 가슴을 콱 잡고 그냥 쾅 쓰러져 버리는 이러한 장면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저런 게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좀 극적인 호기심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거를 갖다가 사실은 아닌데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궁금함들이 다들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분노, 극도의 분노에 달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가 올까를 봤었어요. 이거는 한 10년 정도 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나오고 아주 대단히 큰 사회적인 그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이 연구에 의하면은 분노도 분노의 정도를 갖다가 그레이딩을 하는데 거기서 5단계 가장 심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진짜 참지 못할 정도의 분노를 느낀 경우를 보니까 이렇게 큰 분노를 갖게 되면은 심장 발작이 5배 증가되는 거죠. 심장 발작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심근경색증이에요. 심장으로 혈관이 탁 틀어막히면서 심장이 이제 진짜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저런 게 5배 생기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심장 발작 증상은 이 4.7배니까 5배 생기고요. 뇌경색도 3.6배. 뇌동맥류 파열은 6.3배가 올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발생하는 시간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분노가 끝까지 가다가 머리 뚜껑이 열리면서 그냥 쾅 쓰러지면서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런 극도의 분노를 겪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생기고선 그 분노로 인해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그 큰 분노로 해서 그냥 혈압이 막 치솟고 그다음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 막 나와서 그냥 금방 심장이나 뭘 망가뜨려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되는 거죠. 이제 그게 나와서 몸을 해치고 이런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시간 후에 저런 일이 딴 시간에 생기는 것보다 저 시간에 2시간 정도 후에 많이 생기더라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달리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ICD라고 그래가지고요. ICD 뭐냐면 심장마비가 온 사람들, 심장마비가 한번 겪었거나 아니면 심장마비가 올 위험이 큰 사람들은 ICD라 삽입형 제세동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심장마비 예방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오더라도 전기 샥을 줘서 정상으로 돌리게 되는 그 조그만 의료기예요. 이 몸에다 박동기처럼 심는데 그걸 신고 있으면은 자신의 몸에서 아주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기게 되면 전기 샥을 쾅 줘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기계예요. 근데 이 기계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극도의 분노를 겪은 다음에 보니까 15분 후에 전기 샥이 왔다는 거예요. 전기 샥이 왔다는 건 뭐냐면 이 기계가 심장마비성 부정맥이 오는 걸 갖다 인지해서 오게 되면 전기 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극도의 분노를 겪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심장마비성 부정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대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그 참지 못할 극도의 분노가 가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일반인들한테 생기는 얘기는 아니고 특히 이제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혈압, 혈압이 높거나 당뇨병하거나 흡연을 하거나 이런 그런 그 심장에 위해가 갈 만한 그런 전조 증상이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서 특히 저런 분노, 극도의 분노는 진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분노, 이게 이제 한 10년 전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가 있으니까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매스컴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냈어요. 보도를 냈는데 여기 보시는 거는 이건 이제 영국 BBC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Angry People Risking Heart Attack이에요. 그러니까 그 극도로 분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를 이제 그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운전하는 사람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저렇게 극도의 분노감을 느끼는 게 많은 모양이에요. 참지 못할 분노가. 근데 우습게도 이게 이제 영국에서 나온 거고 바로 같은 시점에 이거 CBS 미국에서 나온 건데 미국에서도 역시 그 사진으로 보여준 건 분노라는 그를 표현하기 위한 사진이 바로 저렇게 차량과 관련돼서 저런 게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아마 서양에서는 이렇게 운전과 관련돼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게 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질문 또 들어온 거 받겠습니다. 갑자기 신경을 너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슴에 담이 온 것처럼 쪼이고 아픕니다. 그럴 경우 며칠 동안 증상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괜찮아져요.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심전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스트레스성 심근증이 생기게 되는 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상당 기간 받는 거예요. 단기간 받아가지고 저렇게 생기진 잘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단기간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저런 심근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장에 이제 부담은 상당히 많이 갈 수 있게 되죠. 저렇게 되게 되면 이제 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금방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좀 두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심전도에서 또 괜찮다 그러니까 좀 두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지속되고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저런 증상도 지속된다면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또다시 도토리님은 두통이 오면서 가슴도 아픈데 이것도 스트레스 심근증인가요? 근데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면은 두통이 와요. 두통은 스트레스 증상이에요. 두통, 그 다음에 불안감,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 아니면 또 뭐 이런 우울증 다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가슴이 아프면은 스트레스성 심근증이냐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전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생기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심한 스트레스가 좀 지속이 됐을 때 또 가슴이 아픈 거에 더해가지고 숨도 차고 이러한 그 몇 가지 중복된 증상이 있으면은 그걸 의심할 수 있다는 거지 단기간 스트레스 오늘 직장에서 스트레스 열 많이 받았는데 지금 가슴 아프고 숨도 찬다고 해서 이게 스트레스 심근증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또 권소리님 질문인데요. 50대인데 일주일째 심장이 뛰어서
일상생활하기가 힘듭니다. 동네 병원 내과에서 치료받아도 될까요? 이런 질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주일째 심장이 뛴다 그러면 이거는 하여튼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연세도 50대면은 심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연세이고요. 또 심장이 뛰는 것도 단발적도 아니고 일주일째 지속적으로 뛰면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러면은 물론 뭐 검사를 통해서 괜찮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한 번은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동네 병원 내과에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권해드린다면 그래도 심장 쪽에 좀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스코어링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게 뭐 꼭 누구나 다 수긍하고 그러는 거는 아닌데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100점 만점으로 놓고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가장 힘든 스트레스로 생각하느냐 가지고 했더니 그 중에서 넘버 원 차지한 게 배우자의 사망이었어요. 100점 만점이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장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요. 또 그 외에도 이혼이라는 것도 상당히 높은 스트레스고 실직, 결혼, 이사, 병환 이런 것들이 다 아주 큰 스트레스로 작용이 되더라고요. 또 질문이 좀 있었나요? 예. 얼마 전부터 숨도 차지만 잔기침이 나온다. 기력이 없을 때는 더하고 참고로 폐에 조그만 염증이 있다고 1년 후에 재검하라고 했다. 심장 초음파를 해봐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글쎄요. 이제 숨이 찬 증상이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숨이 찬 게요. 숨이 차고 두근거린다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숨이 차고 아니면 두근거린다는 증상이 꼭 심장만 때문에만 오지 않아요. 특히 숨찬 증상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숨이 찰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더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큰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호흡기 계통의 문제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뭐 흡연을 했거나 여러 가지 있었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 보면 숨도 차고 잔기침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호흡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심장보다는 혹시 호흡기 쪽일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폐에 조그만 염증이 있었다고 재검까지 했다 그런 거 보면은 이런 뭐 물론 저런 그 글자로 나와 있는 증상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경박한 판단이고요. 하지만 경험상 보게 되면은 심장보다는 호흡기를 더 의심케 하는 증상이에요. 심장 초음파라도 해봐야 할까요? 뭐 하는 게 뭐 나쁠 건 없겠지만 저라면 심장 초음파보다는 우선 호흡기 쪽에 선생님 진찰을 한번 받아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또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시간이 이제 남지 않은데 배우자를 잃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 따와에서 픽업한 그림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심장 또 부정맥 관련된 기사를 아주 굉장히 많이 올린 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고요. 요 기사는 뭐였냐면은 이 논문 중에서 losing a spouse could speed brain decline. 그러니까 배우자를 잃게 되면은 뇌의 기능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잃게 되면 치매도 잘 생기더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쓴 글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픽업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사망이란 극심한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심방세동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이런 현상은 60세 이하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또 배우자의 사망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현저했다. 스트레스는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손상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있을 때 잘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재미나게 좀 썼죠.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런 걸 보여드릴게요.
질문이 뭐가 있었네요. 몇 해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대화 중에 가슴 통증 때문에 주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글쎄 이건 참 답변하기 좀 어렵네요. 근데 지금은 또 괜찮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하게 되면 가슴 통증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지금 괜찮다 그러니까 그냥 좀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또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까요? 저는 가슴 위쪽에 통증과 심장이 떨어지거나 불규칙으로 벌렁거린다. 손발 저림도 심한데 심장 초음파를 봐야 하는 건데요. 가슴 위쪽의 통증이니까요. 가슴 위쪽의 통증. 그러니까 심장이 있어도 심장도 심장에 있는 통증은 주로 가슴 중앙이거나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발생하는 통증이에요. 심장을 인한 통증요. 그리고 심장을 인한 통증은 전형적인 그 심장 혈관 때문에 생기는 통증은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통증보다는 활동, 운동과 좀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가슴 위쪽에 있는 통증이 저것만 가지고는 뭐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얘기, 심장이 떨어지거나 불규칙적으로 벌렁거립니다 하는 얘기는 저건 뭐 틀림없이 부정맥을 의심케 하는 증상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쭉 진행하는 게 이제 부정맥과 관련된 강의를 쭉 연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저런 내용이 쭉 얘기가 될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벌렁거려. 저건 아주 전형적인 심장 부정맥 증상이에요. 근데 이제 부정맥이 있는데 질문이 또 심장 초음파를 봐야 하나요? 심장 초음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가 1단계가 아니라 심장이 떨어지거나 불규칙으로 벌렁거리는 게 진짜 부정맥인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검사하면은 초음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 심장의 증상에 따라 가지고 뭐 숨이 차고 그렇다면 초음파를 우선 보는 게 좀 숨이 차거나 아니면 진찰을 했을 때 심장에서 잡음이 들리거나 하면 당연히 초음파 쪽으로 우선 가야 돼요. 하지만 심장이 쿵 떨어지거나 불규칙으로 벌렁거린다 그러면 저건 부정맥 증상이기 때문에 초음파보다 앞서 가지고 심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심전도가 측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게 불과 10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면은 뭐 불행중탕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심전도 기본. 두 번째 검사한다면은 장기간 심전도. 그래서 홀터 심전도라고 해서 24시간 아니면 3일 아니면 7일짜리 홀터가 있거든요. 그걸 우선 해서 부정맥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부정맥의 종류는 뭐고 정도는 얼마 되는가를 판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계에서 부정맥이 별로 심하지 않고 아주 본인 증상은 있지만 부정맥의 종류도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이고 정도도 경하다. 그러면 사실 굳이 뭐 심장 초음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정맥의 종류가 심방보다 심실적이고 좀 나오는 그 빈도가 좀 많거나 하면 그때는 이제 심장 초음파도 하고 그 외에도 다른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심장 검사면 초음파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셔야 돼요. 네. 이제 또 이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예요. 심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이거는 뭐 제가 쓴 내용이 아니고요. 미국 심장협회의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심장협회 홈페이지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해라 라고 나올 때에는 그냥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 좀 쓰면 좋지 않아 이렇게 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화를 하라는 거죠. 우선 친구, 가족하고 대화를 나누라. 대화라는 게 꼭 대면 만나서 얘기하는 대화도 대화하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슨 수다 떠는 것도 좋고 심지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카톡이나 메시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대화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하고 남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신의 하는 힘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밖으로 표출하고 또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게 운동을 잘 못한다, 운동도 싫어한다.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려는 거죠.
종류하고 상관없어요. 뛰거나 걷거나 산책이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있거나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갔으면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이려는 거예요. 저게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의학적인 근거, 과학적 근거 명백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잠을 충분히 자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잠도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 일찍 잠자리에 들고 수면 시간도 7시간 내지 9시간을 수면하려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과학적 근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고 심장이 스트레스와 심장 쪽에 걱정을 하신다면 이거 꼭 지키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완, 릴렉스 하는 거예요. 릴렉스 딴 게 아니고요. 부교감신경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얘기입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올라가 있는 게 우리 몸을 계속 해치고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떨어뜨리고 부교감신경을 가능한 한 좀 올려서 우리를 좀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라. 하고서는 권하는 방법이 복식호흡이에요. 이 복식호흡이라고 그러면 꼭 무슨 그 불교나 뭐 이런 쪽에 선에서만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미국 심장협회에서 복식호흡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복식호흡이라는 게 별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아주 특수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서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숨을 깊게 쭉 들이쉬고 또 깊게 쭉 내쉬고 그냥 이게 복식호흡이에요. 이걸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 상태를 할 때 이런 그 복식호흡만 하고 또 명상이라는 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을 떨구고 앉은 자리에서 눈을 감고 그냥 집중하고 생각을 떨어버리는 게 명상이잖아요. 이런 명상 아니면 조용한 음악을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몸을 릴렉스 시켜주는 거예요. 교감신경 흥분도를 떨어뜨리면서 부교감신경을 가능한 한 올려주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미생활도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미국 심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본인이 어떤 때는 특히 어떤 게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거 아니면 이거 아니래도 딴 어떠한 그 행동이나 뭘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 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하시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다음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내용 꼭 명심하시고 이건 뭐 꼭 심장병이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태우입니다.